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고준희 양 사망 사건 설마 했었는데 오늘 친아버지의 폭행에 의해 쇼크사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부검 소견이 나왔고 경찰은 아동학대치사죄 등을 적용해서 검찰로 송치했죠. 잠시 후에 이 사건을 담당한 전주 덕진경찰서 송기중 형사계장의 설명 들어보겠고요. 더불어민주당의 이건희 차명계좌 태스크포스 팀이 있습니다. 어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전면적인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박용진 의원의 설명 듣겠습니다. 7시 5분 시작되는 2부, 앞서도 고준희 양 사건 다룹니다만 학대받는 우리 어린이들 왜 그럴까요? 자, 우리의 가족에 대한 좀 잘못된 인식에 뿌리가 있다, 이런 지적이 있네요. 이상한 정상가족이라는 책을 펴낸 김희경 작가 초대해서 함께 만나고요. 우리 언론 보도의 흐름 살펴보는 김원경의 미디어 포커스까지 준비하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출발합니다. 전 국민을 안타깝게 했던 5살 고준희 양 사망 사건 설마 했었는데 친아버지의 폭행에 의해서 쇼크사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국과수의 부검 소견이 나왔습니다. 이번 사건 담당했던 전주 덕진경찰서의 송기중 형사계장을 연결합니다. 계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경찰에서의 수사는 이제 끝난 거죠? 예, 지금 저희 경찰에서는 수사를 지금 현재 마무리 지은 상태입니다. 누구를 어떤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까? 먼저 숨진 고준희 양의 친부, 그리고 친부 동거녀,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동학대치사죄, 사체 유기죄, 위궤양 공무집행 방해, 양육수당 편취 등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이고요. 예. 동거녀의 모에 대해서는 사체 유기 혐의로 구속 수사 중에 있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관심 갖는 게 고준희 양이 살해당한 건가 아닌가 하는 부분인데, 학대치사죄를 적용하셨다는 얘기는 살인죄까지는 적용을 못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그거 좀 설명해 주세요. 지금 저희 경찰에서는 1차 부검 소견을 토대로 숨진 고준희 양의 갈비뼈 골절 등 이 부분이 있어서 예. 혹시 타살의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여러 각도로 두고 수사를 진행했는데, 예. 이들이 실질적으로 상습적인 폭행이 이루어졌었고, 또 몸이 약해진 상태에서 치료를 요하는 상황이지만은 병원 진료를 시키지 않고 계속 방치하다시피 한 상태에서 예. 이루어진 폭행이 사망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예. 일단 아동학대 치사죄를 적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 직접적인 살해 당사자는 아니란 뜻입니까? 일단은 살인의 고의성이 입증이 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예, 그래서 법률상 가장 혐의가 확실히 확인된 이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한 것입니다. 살인죄의 경우와 아동학대치사죄의 경우 형량의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살인죄의 경우는 사형 또는 무기의 징역형이 그리고 법정형으로 돼 있고, 아동학대치사죄에 있어서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살인과 아동학대치사에서 사형이라는 형량이 예. 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예. 하지만 아동학대치사도 무기 5년 이상, 그러니까 아주 중형 선고가 가능하다 이거로군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직접적 사인은 밝혀졌나요? 지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최종 부검 감정 결과는 오지 않았지만은 1차 부검 소견에 따라서 예. 몸통 손상에 의한 사망 가능성을 배제 못한다는 예. 이 회신을 근거로 예. 수사를 놓고 진행을 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수사 결과를 놓고 종합해 볼 때 이 친부와 친부 동거녀의 폭행 행위가 네. 사망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렇게 수사팀에서는 지금 판단을 하겠습니다. 네. 하긴 시신이 유기된 게 벌써 여러 달 전이니까 국가수에서도 부검이 참 쉽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이 되네요. 예. 첫째, 올해 시일이 경과하다 보니 부패로 인하여서 예.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친부와 내연녀는 서로 자기가 안 했다고 진술했다면서요? 그렇게 놓고 진술을 했는데, 네. 서로 상대가 했다고 주장하는 이때는 네. 사망하기 이틀 전에 폭행 사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 과정에서 저 사람의 진술 중에 동거녀 진술이 명확성이 있고, 예. 진술의 구체성이 있는 것으로 봐서, 예. 친부 폭행이 사실인 것으로 지금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고 동거녀도 사실 그런 친부의 폭행을 말리거나 이러지 않은 거죠? 그렇죠. 지속적인 어떤 폭행이 있을 때, 네. 옆에서 놓고 말리거나 적극적으로 한 부분이 없이, 예.
그냥 방치한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폭행 학대가 있었다는 거고 뭐 등을 밟은 적도 있다면서요? 그런 수사 내용 조금만 좀 소개해 주시면요. 그 사망한 고준희 양, 저 친부에 의해서 뭐 밥을 뭐 제대로 먹지 않는다든지 예. 이런 이유로 인하여서 좀 자주 좀 그 폭행이 좀 이어졌었고 예. 또 그 진술에 의하면은 작년 3월부터 4월 26일까지 예. 수시로 그 화가 나면은 발과 그 손으로 폭행한 이런 부분이 있다. 예. 이런 부분이 지금 진술이 확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그 준이 양 옮기는 과정에서 뭐 숨을 제대로 안 쉬고 이런 걸 발견했다면 보통 119에 전화하거나 병원에 데려갈 텐데 내연녀의 모친이 있는 전주로 데려갔다.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저희 상식에는 당연히 놓고 119를 이용해서 아니면 자기 차를 이용해서라도 신속히 놓고 후송을 해야 할 여건인데 예. 이들이 놓고 바로 그쪽으로 데리고 간 것은 아동 학대 혐의가 드러날 것을 우려해서 그렇죠. 그 사실이 알려지면은 처벌받을 것을 우려한 나머지 예. 은폐를 먼저 생각하고 예. 그렇게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마치 아이가 살아있는 것처럼 뭐 생일 미역국도 돌리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실종 신고하면은 괜찮았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없는 아이의 존재를 마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여주기식 뭐 미역국을 끓였다든지 예. 이를 돌봐야 되기 때문에 빨리 집에 들어가야 한다든지 예. 이런 저기로서 사실을 좀 은폐하고 한 부분이 확인됐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부는 자기는 아이를 학대한 적 없다라고 기자들 앞에서 말하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요. 본인이 놓고 이렇게 폭행한 부분을 인정하고 또 현장 검증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을 재현하고 이 부분을 학대하지 않았다 하는 부분은 어느 누가 봐도 좀 이해할 수 없는 좀 어떻게 보면 좀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주덕진경찰서 송기중 형사계장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건희 차명계좌 태스크포스 팀이 어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고 당시 수사를 맡았던 조준웅 특검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 태스크포스 팀 소속 박용진 의원 연결합니다. 박 의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이게 박 의원이 처음 이 문제 제기한 게 벌써 몇 달 됐잖아요. 10월 16일 국정감사 처음 시작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랬죠. 네. 그 후에 뭐 좀 새롭게 밝혀진 게 있습니까? 까면 깔수록 계속 이게 의혹이 계속 나왔는데요. 예. 일단 말씀드리면 이건희 회장의 차명 계좌가 더 드러났죠. 추가로. 근데 이게 이제 국세청에서도 더 드러났고 경찰 수사에서도 또 드러났고요. 예. 금융감독원의 전수조사 과정에서 또 확인된 거예요. 예. 그래서 금감원의 전수조사로는 2008년 조준웅 특검이 이야기한 1199개 계좌 플러스 32개가 네. 확인이 돼서 1229개가 됐고요. 예. 경찰에서는 몇 개인지는 모르는데 경찰이 처음에 한남동 이거는 이제 최근 일입니다. 예. 한남동 자택을 인테리어업자가 무자료로 탈세 혐의로 고발이 돼서 예. 거기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확인이 된 게 8개 계좌가 있는데요. 예. 그 계좌를 확인하다가 국세청까지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200개로 더 늘어났다라고 하는 게 이제 언론 보도예요. 저희도 예. 아직 확인은 따로 못했습니다만. 예. 그러니 일파만파 일은 계속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대략 몇 개 계좌에 얼마 정도입니까? 1229개로 아까 말씀을 드렸죠. 확인된 것만 말씀을 드리면. 예. 그리고 4조 5천억 원이라고 하는 규모에 대한 변동은 크지는 않습니다. 예. 예, 그 정도의 규모가 있고요. 예. 그러니까 2008년 조준웅 삼성특검이 이야기했었던 것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런데 경찰이 국세청을 압수수색했더니 200여 개, 이건 아직 이제 언론 보도지만 또 이것도 네. 추가일 수 있다 이런 거죠? 예, 이것도 당연히 추가가 돼야 되는데요. 예. 이제 2008년도에 확인됐던 그 차명 계좌의 돈이 그리로 간 건지 예. 아니면 새로운 비자금이 조성된 건지를 수사해야 됩니다. 네. 다행히 네. 국세청이 이것과 관련해서 수사 고발을 해놨으니까요. 예. 수사가 곧 진행되리라고 보고요. 저희는 그래서 본이 2008년에 그 조준웅 특검을 했던 얘기가 다 엉터리다. 네.
이거 다 전면 수사해야 되겠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검찰이 할 때 그 자택, 그 인테리어 업체를 통해서 자택에 대한 비자금 횡령 혹은 뭐 탈세 이 부분만 조사하지 말고 2008년까지 연결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으니까 전면적으로 재수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많은 분들이 또 까먹으셨을 테니까 조준훈 특검 당시에 1199개 계좌 4조 5천억 정도 밝혀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었죠? 삼성에서는 조준훈 특검이 4월 17일이에요. 4월 17일 날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3일 뒤에 그것에 대해서 세 가지 약속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건희 회장의 이름을 받지 않았거든요. 1199개가. 그거를 다 이건희 회장 명의로 실명전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납부되지 않은 세금을 다 내고 세 번째로 남은 돈은 개인적으로 쓰지 않고 가족을 위해서 쓰지 않고 사회에 좋은 데 쓰겠다라고 했었습니다. 네, 근데 그 약속을 확인해 본 결과 다 지키지 않은 것이 돼서 이건희 회장이 실명 전환을 한 것이 아니고요. 자기 이름으로 바꾸고 밀린 세금이나 금융실명제 위반에 따른 과징금이나 이걸 낸 것이 아니고 싹 다 막두장을 들고 가서 찾아가 버렸어요. 그냥 인출. 네, 인출. 왜 막두장이라고 표현을 굳이 하느냐면 물어봤죠. 금융감독원한테. 이건희 회장이 직접 와서 찾아갔냐? 아닙니다. 그러면 이름을 빌려줬던 486명의 전현직 임원들이 와서 찾아갔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왔냐? 비서실에서 왔다는 거예요. 이건 회장님 돈이니까 다 내놔. 근데 그것이 회장님 돈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고 회사들이나 증권회사들이, 은행들이 다 내줬는지도 참 화난 일이고요. 그야말로 무법천지가 2008년 당시에 벌어졌던 거예요. 어쨌든 그 당시에 차명으로 돼 있던 사람의 그 차명의 이름을 가진 도장을 파가지고 가서 그냥 인출했다. 그런 거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원래 이게 금융실명법 5조에 따르면 차명 계좌, 남의 이름으로 돈 갖다 놨던 사람들 확인이 되면 이자 및 배당 소득에 대한 차등과세. 그래서 99%를 다 전액 징수하거든요. 그렇죠. 그걸 하도록 돼 있었는데 한 군데도 그렇게 하질 않았고요. 그리고 93년 이전에 개설된 계좌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국정감사 기간에 제가 그 부분을 물고 늘어져서 결국은 금융위원회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과세가 시작이 돼서 12월 12일부로는 그것에 대한 과세가 국세청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93년 이전에 개설됐던 27개죠, 이제. 이번에 금감원에서 확인했으니까. 원래는 20개라고 했는데, 다 엉터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27개로 확인이 다시 된 거, 그것에 대해서 과징금을 걷어라 그랬더니, 그거는 죽어도 못 걷겠습니다. 그러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실명 전환이 아니라 전액 인출, 세금도 안 냈고, 사회 환원한 것도 없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문제 제기하니까 세금은 이제 좀 부과해 보겠다 이거고, 그죠? 느릿느릿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과징금은 못 받는다는 거고. 그러면 그때 그 난리를 치면서 특검까지 도입해서 한 게 도대체 뭐하러 한 겁니까? 그냥 국민들 앞에 뭔가 하는 것처럼 다들 쇼만 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과세당국과 금융당국이 이 과정에서 제대로 일을 했느냐.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금융당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하고 과세를 당연히 했어야 되는데 못하고 지금 9년이 지난 지금에야 그 부분에 대해서 과징금은 못 받는다고 버티고 있고 과세만 지금 인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국세청도 마찬가지예요. 그 과정에서 걷어야 될 증여세에 대해서 제대로 걷었는지에 대한 아직도 쟁점과 논쟁이 남아 있고요. 또 지금 이제 과세 제적 기간이라 부과 제적 기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0년 동안은 거둘 수가 있는데 그 10년 기준을 실명법에는 계좌의 개설일로부터 실명 전환일까지 걷어라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부터 과거 10년 그래서 2008년 1월 1일까지 이제 걷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실제로 2008년 4월 17일 이후에 특검이 발표한 날 이후에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의 다 찾아갔다. 2008년에만 93.8%를 찾아갔어요. 다 인출해버려가지고요. 그러니까 깡통 계좌에다가 깡통 과세를 하겠다고 하는 이 국세청의 이 놀라운 신공도 제가 볼 때는 비판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불과 한 몇 개월 정도 돈이 있었던 그것만 과세하겠다 이런 얘기로군요.
네, 답답합니다. 뭐 국민들은 경제정의와 공정과세가 실현되고 있을 거라고 믿고 계시지만 네. 지난 9년 동안 모두가 그거를 속고 있었다고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조준웅 특검이라고 하는 거는 법 위반을 발견하게 되면 이제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형사처벌을 했습니까? 조세 포탈에 따른 형을 구형을 했고요. 예. 그런데 또 재판 가니까 내야 될 세금 낸 거. 그때는 이제 여기서 말하는 세금은 금융실명법에 따른 세금이 아니라 예. 증여세와 종합소득세, 양도세 정도를 얘기하는 건데요. 예. 그 부분을 또 뭐 냈으니까 내야 될 세금 냈다고 형을 감량해주고 뭐 그럽니다. 그래서 참 우리나라의 사법부가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었구나. 네. 과세 당국도 문제가 있고 금융 당국 문제가 있구나. 이런 거를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번. 삼성 앞에만 가면 그렇게 약해지는 건가요? 전부 다 뭐 삼성 앞에 서면 얼음처럼 쩡 하고 얼어붙는 모양이에요. 이제부터라도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네. 이제부터라도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바로잡으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제일 지금 논란이 금융위원회입니다. 우리 금융위원회가 과징금을 좀 걷어야 된다고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요. 예. 금융위원회가 저희가 그동안 금융에서 이게 좀 여러 적폐가 많았으니 무엇을 개혁하고 혁신해야 될지 좀 알려주세요라고 자기들이 만든 금융행정혁신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 혁신위가 열심히 몇 달 동안 활동하고 알아보고 조사하고 법률 검토해서 권고한 내용 중에 이 중요한 사안으로 이건희 청년계사 20개, 그때는 20개예요. 네. 20개를 과징금을 부여하라고 지난 12월 달 세 번째 주에 권고를 해요. 근데도 안 되고 있다. 근데 못하겠다고 버티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게 뭐 걱정입니다. 이 금융개혁은 커녕 네. 공정과세와 경제정의를 실현에 대한 의지는 있는지 예. 이 관료들 모피아라고 불리는 이 관료들이 알겠습니다. 그런 의지가 있는지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집권 여당 의원이시잖아요. 네. 정부 잘 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는 집권 야당입니다. 국무위원회에서는. 예. 야당 소리를 듣더라도요. 끝까지. 잘못 가고 있는 부분은 바로잡기 위해서 끝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었습니다. 윤태권 실장 오늘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북한이 오늘 우리 측 제안에 답을 줬죠? 그렇습니다. 오전에 답을 했어요. 그래서 당장 9일에 판문점에서 고위급 회담이 열립니다. 우리 며칠 짚어보면은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신년사, 문재인 대통령의 회담, 그리고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제안, 그리고 북한의 화답까지 순식간이죠. 예. 이제 그럼 회담을 하게 되면 그 주제는 올림픽에 국한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그건 아닌 게요. 백태현 대변인이 오늘 밝히기를 북한이 오전 10시 16분경에 전통문을 보내왔다. 의제와 관련해서는 평창 올림픽 경기 대회를 비롯한 남북 관계 개선 문제, 회담의 대표단 구성과 수석 대표 등 회담 개최와 관련된 실무적 문제들은 문서 교환 방식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남북 관계 개선의 문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좀 포괄적으로 볼 수 있겠죠. 앞으로 이제 이야기는 될 것 같아요. 그럼 핵 문제라든지 군사 문제가 여기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를 두고서는 조금의 이제 신경전 같은 게 있을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평창 올림픽 얘기 말고도 할 수는 있다는 거죠, 아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 대변인 같은 경우에도 남북 관계 현안에 대해서 논의하느냐는 질문에 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현안이라는 게 폭이 워낙에 넓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이제 호응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을 했고, 그래서 남북 회담 준비 절차에 따라서 전략회의, 기획단 회의, 모의회의 등을 진행해 나가고 있다. 이건 우리 내부 이야기입니다. 네. 그리고 남북 간 합의 후에는 IOC 측과 협의할 부분이 있으므로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북측도 내주 중에 IOC 측과 협의를 가질 예정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덧붙였는데, 네. 그러면은 참가는 기정사실이고, 그냥 참가 이상의 플러스 알파가 있느냐 없느냐, 네, 이게 네. 또 관건이 될 수 있겠죠. 오늘 일부 보도에서는 이제 공동 전야제, 남북의 이원으로 공동 전야제 이런 게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오고 있다. 예.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우리가 제안을 했지만 전격적으로 이렇게 성사되는 거 조금 의외다 이런 평가도 있어요. 그렇죠. 며칠 전에 저희도 한번 이야기한 게 북한이 보통 역제의, 수정제의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9일날 하자고 하면은 10일날 하자. 아니면 8일날 하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대로 받아들였죠. 이게 예. 이제 의외라는 거죠. 예. 그 의외라는 건 최근의 전국 변화와 관련이 있겠죠?
두 가지인데 무엇보다도 이게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를 통해서 시작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북한 내부에서는 김정은의 이런 발언이면 지상 명령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네. 밑에 이제 실무자들은 빨리빨리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 두 번째가 우리 문 대통령이 즉각적으로 응한 것,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모르겠는데 어제 문 대통령하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가 있었죠. 그렇죠. 그 통화에서 이 한미연합훈련 연기 부분에 대해서 한국이 발표해도 좋다 이런 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다 영향이 그렇죠.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통남복미다, 뭐 이간책이다 이런 관측이 많았잖아요. 실제로 북한의 전략 중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은 문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 매우 선선하게 대화 적극 지원한다. 예. 잘된 일이다. 예. 올림픽 기간 중에 한미훈련 중단하는 거 나 대신 문 대통령이 말씀하셔도 된다. 예. 뭐 말하자면은 서로 지금 통 크게 나와오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긴장에 대한 피로도가 이제는 일단 대화의 물꼬는 튼 것 같습니다. 더 좀 지켜봅시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윤태곤 실장이었습니다. 시사잡기 1부 마무리 짓겠습니다. 잠깐 뉴스 들으시고요. 7시 5분 2부에 다시 뵙죠. 시사잡기 2부 오늘 하루 화제가 된 뜬 뉴스들부터 정리하며 출발합니다. CBS 김현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소식은요. 네, 오늘 비트코인만큼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초성 4글자가 있습니다. 시옷, 기역, 비읍, 치읓인데요. 이 초성은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이 시민의 문자에 답장을 하면서 나왔습니다. 한 시민이 전기생활용품안전법이 폐지될 수 있도록 본회의를 꼭 참석해달라는 문자를 보냈는데요. 네. 이에 김 의원이 미음, 치읓, 시옷, 쌍기역, 시옷, 기역, 비읍, 치읓이라는 8초성을 단문으로 보낸 겁니다. 네. 앞에 미음, 치읓, 시옷, 쌍기역은 뭔지 알겠어요. 근데 그 뒤에 게 뭔지 모르겠다 이거죠? 네. 그렇지 않아도 이 앞에 4초성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욕설이지만 이 뒤에 초성 4글자의 정체를 궁금해하는 누리꾼들이 늘어나면서 오늘 종일 포털 사이트를 후끈 달궜는데요. 이 누리꾼들은 시건방지다에 벌레충을 더한 시건방충인가, 또 국민 세금을 월급으로 받으니 세금 받쳐인가, 아니면 혹시 시골 배추인가, 이렇게 자신들의 추측을 SNS에 올리면서 전국민 초성 공모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단순 오타일 가능성이 제일 높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다음 뉴스요. 네, 피겨 선수들의 위험한 다이어트입니다. 평창올림픽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제 출전 선수들에게도 많은 관심이 쏠리는데요. 어린 시절 세계의 주목을 받던 여성 피겨 선수들이 다이어트 때문에 이번에는 볼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요? 예, 4년 전 소치올림픽에서 이 떠오르는 세펠로 꼽혔던 러시아 선수 율리아 리프니츠카야는 지난해 빙판을 아예 떠났는데요. 겨우 19살로 한창 나이인데 거식증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예, 일본의 스즈키 아키코도 지나친 다이어트로 키는 160인데 몸무게가 32kg까지 내려가면서 시즌을 통째로 날렸고요. 미국의 그레이시 골드도 식이장애와 우울증 치료를 위해서 출전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지나치게 하다가 거식증, 식이장애, 우울증 이런 게 왔다 이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이어트를 왜 그렇게 세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아무래도 체중이 가벼울수록 점프나 연기에 유리하기 때문인데요. 또 선수들 실력도 전체적으로 상향되면서 더 완벽한 연기를 해야 한다는 중압감과 코치 그리고 부모의 압박이 선수들을 무리한 다이어트로 내몰았던 분석입니다. 네, 이게 사실 정신적 무장에 문제가 있으면 선수 못하죠. 가장 중요한 건 그걸 텐데요. 네. 다음 뉴스는요. 예, 다이아몬드로 약값을 내겠다는 베네수엘라 소식입니다. 베네수엘라 보건부가 50억 달러의 의약품 대금이 밀리자 이 제약회사 측에 귀금속으로 대신 지급하겠다고 제안한 사실이 오늘 미국 매체들을 통해 전해졌는데요. 예. 이 제시한 귀금속들이 값비싼 다이아몬드나 금, 그리고 스마트폰 제조에 사용되는 희김속 콜탄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 네티즌들이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에 돈이 없나요? 왜 귀금속으로 낸다고 했나요? 이 베네수엘라 정부가 최근 수개월 동안에만 부채 7억 달러를 갚지 못했습니다. 네, 이 때문에 살인적인 물가 상승에다가 수입마저 감소해서 식품이나 의약품 같은 생필품난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데요. 베네수엘라 화폐 가치는 지난 한 해에만 97% 하락했고요. 같은 기간 물가 상승률은 무려
4,115%에 달했습니다. 네. 이렇게 정부는 위기에 몰렸지만 화폐를 더 인쇄할 능력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이아몬드로 갚겠다고 제안했는데 제약업체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베네수엘라의 광품 품질이 보증되지도 않고 이미 수차례 지불 약속을 어겼다는 건데요. 전문가들은 베네수엘라의 이런 물물교환 방식이 국제유가 하락과 또 과도한 복지 지출에 따른 경제 위기라고 진단했습니다. 제일 힘든 건 그 나라 국민들이죠. 참 안타깝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지 기자였습니다. 오늘 일부 시간에 고준희 양의 그 끔찍한 사건 전해드렸죠. 네, 우리 한국의 가정에서 아이들 지금도 아픔이 많습니다. 아동학대로 한 달에 3명의 아이들이 목숨을 잃고 하루에 12명의 아이들이 부모에게 버림받아서 위탁시설에 맡겨집니다. 그런가 하면 저출산을 걱정하면서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아동을 해외로 입양 보내는 나라죠. 자, 이런 우리 한국 사회의 이상한 가족, 그 진짜 얼굴을 바라보자고 말하는 책 한 권이 얼마 전에 나왔어요. 제목이 이상한 정상가족입니다. 그 저자 김희경 작가를 저희는 스튜디오에 직접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상한 정상가족? 무슨 말이에요? 정상가족주의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만이 이상적인 가족의 형태라고 바라보고 예.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가족의 형태에 속한 구성원들을 차별하거나 그렇죠. 그리고 가족 내에서 지나친 가부장적 위계로 아이들의 개별성을 억누르거나 하는 그런 정상가족 이데올로기가 네. 매우 이상하다. 이런 뜻에서 붙인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이상한 거네요, 지금. 네. 그러니까 부모, 자녀가 아닌 뭐 한부모 가정이든 뭐든 그냥 이상하다고 해버리고. 그죠? 네. 부모, 자녀는 정상이라고 하는데 네. 그 안에도 이상하더라. 네. 다 이상하네요. 가족 안팎에서 그런 가족주의가 야기하는 아동인권 침해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왜 이런 데 관심을 갖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작년 말까지 세이브 더 칠드런이라고 하는 예. 아동 구호개발단체에서 일을 했는데요. 예. 거기서 그 아동인권 실현을 위한 정책과 제도 개선 을 위해서 일을 했었는데 그때 일을 하면서 보니까 아동인권 침해의 대부분의 사안들이 가족 문제와 아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네. Save the Children이 이렇게 학대받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 구호하는 그런 곳입니까? 네, 아동보호 전문기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무래도 다양한 사례를 접하셨겠네요. 그죠? 네.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제가 책에 주로 이제 다룬 문제들은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사건들을 저희가 그때 한번 민간단체들이 모여서 진상조사를 한번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뭐, 고준희 양 사건도 대표적인 그 경우죠. 예. 그런 사건이라던가 아니면 해외 입양된 아이가 그 입양한 양 아버지한테 또 맞아서 목숨을 잃었던 그런 사건도 있었고요. 그렇죠. 또 미혼모와 자녀들에 대한 차별도 매우 심각한 편이고 이주 노동자의 자녀에 대한 차별도 심각한 편이고 또 그런 점들을 두루두루 알게 됐었어요. 네. 정상가족은 꼭 부모, 자녀가 있어야 한다. 이런 이데올로기가 우리 사회에 있다는 거죠. 네. 우선 그런데 그 정상가족 안에서도 각종의 학대, 방치 뭐 이런 게 벌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저는 한국 사회가 그 자녀가 마치 부모의 소유물인 것처럼 대하는 그런 관념이 너무나 좀 뿌리 깊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그러니까 체벌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를 보면 전 국민의 한 절반 정도가 아동 청소년을 체벌해도 괜찮다라고 응답한 조사 결과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거를 봐도 그러니까 자녀는 부모에서 태어났고 부모가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 때려도 된다라는 의식이 매우 만연한 것이고요. 네. 그게 이제 일부에서는 학대로까지 치달아가는 거죠. 그 극단적인 사례가 사실 용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동반 자살 아닙니까? 그렇죠. 그 동반 자살이라는 방식에 되게 안타까운 죽음이지만 부모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에 자녀를 먼저 살해하는 이런 방식의 그렇죠. 사건도 다른 나라에선 드물거니와 이거를 또 동반 자살이라고 부르는 그 잘못된 용어죠. 문제가 있죠. 그렇죠. 자녀 살해 후 자살 이게 맞죠? 그렇죠. 예. 그렇죠. 네. 요새는 그 용어 안 씁니다. 언론에서도. 가끔 있더라고요. 다른 나라 동양권에서도 그런 건 없습니까? 일본에서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그 오야쿠 신주라고 해서요.
그거를 동반 자살이라고 불렀고 그런 사안들이 좀 심심치 않게 있었는데 예. 우리는 아직도 그런 사건이 예전보다 줄어들기는 했으나 여전히 좀 우리가 목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안타깝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를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보는 게 아니라 나의 소유물이다. 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때려도 되고 훈육을 핑계로 해서 네. 뭐 이런 거고요. 네네. 그다음 내가 혹시 저 세상 가면 우리 자녀들은 도저히 살 수가 없다. 그러니 아이들을 살해하고 내가 가는 게 낫다. 네. 다 잘못된 의식인 거죠? 그렇죠. 아무리 부모라고 해도 자녀의 생명을 처분할 권리는 없는 것인데 예. 그리고 독립된 존재로서 아이의 몸에 손을 대거나 하는 일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그런 문제에 대한 좀 반성적 성찰 같은 게 한국 사회에서는 너무 좀 적지 않은가 하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과잉보호, 과보호, 네, 네. 지나친 사교육을 뭐 뺑뺑이 돌리듯이 하는 거 네. 뭐 이런 것도 또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과보호도 학대라고 생각해요. 지나치게. 같은 네. 말이죠, 사실. 네, 네. 예. 네. 그것의 뿌리도 역시 같은 거다? 저는 책에서는 그렇다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역시 그러니까. 자식은 내 소유물이니까 예. 예. 내 그러니까. 나름의 방식으로 네. 학대를 과보해서 예. 일종의 학대식으로 부모의 꿈을 좀 대리실현하거나 부모의 존재를 아이를 통해서 증명을 하려고 하거나 또는 뭐 그런 게 다 아니더라도 어쨌든 우리 사회 같은 좀 지나친 경쟁 사회에서 사다리 아래로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이를 과도한 사교육을 몰아넣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지나치게 가족 단위로 우리 사회가 경쟁하는 사회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예. 그 안에서 아이들이 좀 희생당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보다 좀 근본적 질문일 텐데 왜 우리는 그렇게 가족에 집착할까요? 근데 저도 책을 쓰면서 생각을 해봤더니 예. 보통은 이제 근대화가 되면요. 그 가족이나 집단의 중요성이 좀 줄어들고 개인의 중요성들이 더 많이 부각되는 방식으로 근대화가 진행이 되잖아요. 근대화는 개인주의의 또 다른 그렇죠? 말이기도 하죠. 예. 예. 그런데 한국 사회는 지나치게 좀 압축적 근대화가 진행이 돼가면서 그 과정에서 가족의 중요성이 더 커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대화 과정에서 또 지나친 빨리빨리를 앞세우는 압축적 근대화 과정 속에서 사회적 안전망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가족이 그거를 대체하는 사적인 안전망 구실을 하면서 가족에게 너무나 과도한 역할이 부여가 되고 가족이 너무나 중요해지게 된 거예요. 네. 어릴 때 믿을 건 가족뿐이다. 뭐 이런 얘기 좀 많이 듣고 자랐었는데 아하. 그런 말들이 상징을 하듯이 가족에게 돌봄의 책임 뭐 교육이나 그런 서비스 사회가 많이 책임져줘야 될 서비스의 짐이 네. 가족에게 지나치게 많이 전가가 된 것이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사회나 국가를 믿지 못하고 어떻게든 내 힘으로 헤쳐나가야 돼. 그러면서 네. 동시에 우리 가족만이 믿고 의지할 유일한 공동체야. 뭐 이런 거. 네,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게 된 큰 요인 중에 하나가 IMF 경제 위기가 또 맞아요, 영향을 맞아요. 끼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그 당시 아주 많은 가족이 해체가 되고 그러니까 그 대량 구조조정 때문에 일자리를 잃은 사람도 많이 늘어났는데 예. 그 모든 그 충격을 다 고스란히 가족이 흡수를 했어야만 했던 그런 상황 때문에 사회적 돌봄 서비스가 없는 상황에서 가족의 예. 자유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다시 말하면 경쟁이 그만큼 더 치열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더 양극화도 좀 심각해진 게 아닌가 그렇게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속에서 가족에 대한 과도한 집착 속에서 학대 내지는 과보호 사실은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는 네.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아동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바닥 수준이다. 이제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네. 또한 동시에 가족에 대한 그러한 과도한 집착이 부모 자녀가 있어야만 정상가족이야라는 식의 의식으로 표현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게 또 우리나라 가족주의가 가진 폐해 중에 하나가 방금 말씀하신 그런 생각들 때문에 빚어지는 미혼모에 대한 차별. 그러니까요. 그리고 한국이 아직까지도 해외 입양을 보내고 있는 네. 이런 상황으로 네. 그 귀결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전체 가족 구성에서 소위 우리 사회의 이상한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로 봤을 때 이상한 가족,
한부모 가정이나 내지는 조선 가정이나 이런 퍼센테이지는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더 이상은 4인 가구가 한국의 표준 가구의 모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구 수로 따지면은 1인 가구 수가 가장 많다고 조사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그 가족 구성의 변화, 가족 해체 같은 것들은 현실에서 매우 빨리 진행되고 있는데 정작 우리의 의식이나 그런 태도는 그 변화의 속도를 잘 못 따라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처음에도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외국인 이주자들의 숫자는 늘어나고 그리고 이제 그 자녀들이 우리 공동체 일원이 돼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금기의식, 터부의식 이런 것도 여전하고. 네, 그것도 매우 심하죠. 근데 그 책을 쓰면서 연구 결과들을 찾아보니까 가족주의적 가치가 매우 강한 사회일수록 그런 그 이주자, 이방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도 그만큼 심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래요? 한국이 딱 거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죠. 네. 이 책의 부제가 자율적 개인과 열린 공동체를 그리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개인의 자율성을 조금 더 가족 안에서부터 아이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될 텐데 그런 개인의 자율성을 조금 더 많이 존중하고 그리고 공동체라는 것이 너무나 이렇게 끈끈하고 구속적이기보다는 좀 자율성과 다양성을 인정하는 좀 열린 관계로 공동체라는 것이 존재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그런 부제를 붙여봤습니다. 그런 자율성, 개인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어린 자녀도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식을 어떻게 하면 좀 확산시킬 수 있겠어요? 우리 이런 얘기 하기 시작한 것도 사실 수십 년 됐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억척 엄마들 또 학대하는 엄마들 아빠들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의식을 좀이라도 빨리 확산시킬 수 있을까요? 그게 이 문제를 해결할 하나의 방법은 없는 거겠지만 제가 책에서 생각해 본 방법은 좀 그 사회가 그러니까 공공이 가족이 짊어진 짐을 사회가 좀 더 많이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돌봄의 책임이 가족 안에 주로 지금까지는 엄마의 책임으로 많이 그렇게 전가가 되어 왔었잖아요. 근데 돌봄이 더 이상은 가족 안에 어떤 사람이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지났다고 보고요. 그런 돌봄의 책임을 사회적으로 많이 가져오고 그리고 가족이 마치 무슨 치외법권처럼 그 안에서 가족 폭력이나 학대가 일어나도 사회가 도외시하는 잘 모르쇠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그래도 요즘은 그 가정 폭력에 대해서도 법의 잣대가 들이대긴 하지 않습니까? 저는 좀 더 강화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보다 더? 그래서 가족 안에 있는 취약한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공공의 개입 같은 것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가 되어야 하고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들이 있을 때에만 개인의 자율성을 보호하는 가정이라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정폭력에 대해서 경찰이나 법이 개입한다고 하지만 이웃에서 신고해도 이건 가정 문제니까 알아서 하세요 하고 돌아가는 경찰이 아직도 있잖아요. 그럼요. 특히 아동에 대해서는 더해요. 부모가 내 아이 내가 마음대로 가르치겠다는데 라고 하면 그냥 무력하게 손을 놓는 경우가 아직도 많습니다. 그러면 아예 그냥 가정폭력 금지법, 가정체벌 금지법 이런 걸 만들어야 될까요? 저는 부모의 체벌은 법으로 좀 금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전 세계의 52개 국가가 부모의 체벌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고요. 그래요? 네. 그리고 연구 결과를 보면 법으로 부모의 체벌을 금지한 나라에서 또 아동 학대가 발생하는 비율도 뚝 떨어집니다. 이게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부모 체벌 금지법 진짜 심각하게 우리 논의해봐야 되겠네요. 네.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한편에서는 그런 처벌에 대한 규제적 어떤 강화 동시에 뭐 보육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하는 데 있어서 공공성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거. 뭐 지금 우리 방향은 그쪽으로 가고 있긴 하죠. 네. 그리고 언젠가는 그런 게 우리 사회에서도 실현될 날이 저는 오리라고 낙관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계속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우리가 좀 의도적으로 그런 날을 좀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동시에 이 바탕에는 우리 오늘 뭐 직접적으로 언급은 안 했습니다마는 여전한 남녀의 문제. 이것도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럼요. 가족 안에서 그 아동들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것과 그리고 양성평등이 실현되지 않고 있는 것은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그래요? 어떤 식으로 연관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평등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한쪽이 아버지가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엄마는 돌봄을 책임지고 하는 이 구도 안에서 자녀는 그 구도 안에서 거의 뭐 미래의 경제 활동 인구처럼 취급을
봤죠. 네. 그 구도 안에서 가부장적 위계가 매우 센 가정에서는 그런 취약한 사람들의 말을 듣거나 의견을 존중하거나 이런 일들이 거의 실현이 안 되잖아요. 아, 그렇죠. 네. 네. 엄격한 권력 관계니까. 네. 어린 아이들부터 그걸 보고 자라죠. 네. 그래서 일본은 그 직접 아이를 폭행하지 않아도 부부간 폭력도 아동학대의 일종으로 포함시켰어요. 그걸 아이들이 보고 자라는 것 자체가 학대적인 상황이니까요. 그렇죠. 네. 자, 오늘 우리 그 고준희 양 사건 등등에 대해 충격받으신 많은 청취자분들이 아유, 우리 집은 건강해. 이렇게 그냥 생각하셨을 거예요. 우리는 아이를 전혀 학대라니 말도 안 돼. 근데 오늘 김희경 작가님 말씀을 들으면서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볼 구석이 생기네요. 네, 학대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네. 스스로에 대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체벌한 적은 없는지. 그러니까. 그리고 체벌에 대한 내 태도가 이게 과연 맞는지 이런 생각들을 한 번씩은 좀 해보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가정 내에서 부부 평등을 실현하고 있는지. 네네. 그걸 자녀 앞에 보여주고 있는지. 네, 맞습니다. 그것까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군요. 네네. 진짜 이 정말 정상 가족 되기는 참 어려운 거네요. 그렇죠? 정상, 비정상을 더 이상 구분하지 않아도 모두가 차별받지 않고 각자 좀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좀 인정을 받는 그렇죠. 그런 사회가 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빨리 그런 사회 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좋은 문제 제기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한 정상 가족이란 책을 들고 오신 김희경 작가 함께 만났습니다. 가족 이야기 한 김에 한번 골랐습니다. 크로스비 스틸즈 그리고 내슈 앤 영이 부른 Our House입니다. 네, 사운드 오브 뉴스 시간입니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들어볼 소리는요. 연일 화제의 인물이 되고 있는데요.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의 목소리를 오늘도 한번 들어보시죠. 어제 임종석 비서실장이 UAE 방문 직후 임태희 전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해명을 했다는 확인 보도가 나왔습니다. 임 실장이 해명해야 할 대상은 임태희 전 실장이 아니라 청와대 의혹에 눈치를 보내고 있는 국민들이라는 사실을 혼동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국민들의 온갖 의혹을 제기하고 나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아나무인가 해명을 한답시고 6번이나 이리저리 말을 바꾸면서 국민을 속이려 드는 버르장머리는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도대체 이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이 권력이 도도하길래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자가 국민과 야당을 이렇게 우습게 하는 방략무인과 오만방자로 일관하는지 메뚜기도 한철이라는 사실을 틀림없이 분명히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아마추어 정권의 참사라는 사실을 우리 국민들은 다시 한번 상기시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주 강한 표현들이 많이 나오네요. 정확한 요구사항은 뭡니까? 임종석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 방문 이 문제에 대해서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을 요구한다는 합의가 야3당 사이에 이뤄졌다. 이게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의 주장입니다. 예. 그래서 국정조사를 포함해서 모든 역량을 갖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겠다. 그래서 국민의당에서 이것에 대한 강력한 입장이 나와서 야3당 공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장담을 했는데요. 이 국정조사는 바른정당이 당론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국민의당이 동의했나요? 정작 김동철 원내대표는 오늘 당장 국정조사를 요구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하지만 임종석 비서실장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나와서 소상히 좀 의혹을 밝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는 했습니다. 예. 만약에 외교 관련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비공개로 운영위를 진행을 하고 이 국정조사 실시 여부는 이 결과를 놓고 판단하겠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럼 당장 국정조사 추진하자는 주장에는 힘이 조금 빠진 거네요. 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두 당만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안도 불가능하지는 않는 것인데 사실상 좀 실효성이 없고 어렵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지금 문제는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좀 엇박자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회 국방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는 김영우 의원이 오늘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서 과거 국가 간에 맺은 협정이나 약속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하자 이런 주장은 정신 나간 소리다 이렇게까지 썼거든요. 예. 이것을 두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김영우 의원은 국가 간의 문제를 공개하는 것에 반대한 것이지 임종석 실장의 말바꾸기나 석연찮은 방문 행태는 좀 설명이 돼야 된다 이렇게 추가 설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국가 간 문제를 공개를 안 하고 임종석 실장의 방문 일정에 대해서만
국정조사를 하는 게 가능하냐 이것은 좀 의문인 것 같습니다. 계속 이어지는데 이 파장이 언제까지 어디까지 갈까요? 김성태 원내대표가 강한 어휘를 쓰긴 했지만 결국 이전 정권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수세에 몰려 있다 이런 얘기 가능할 것 같은데요. 오늘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가 주장한 것 중에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을 만났다. 그런데 이전 정권에서 아랍에미리트와 군사협정 등의 이면 합의는 없었다라는 점을 확인을 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그런 대화는 없었다. 이렇게 또 해명을 하기도 했거든요. 또 여기에 오늘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 2013년 12월 10일에 아랍에미리트와 상호 군수지원협정 양해각서를 체결을 했었는데 아랍에미리트의 요구로 대외비 분류한 사실이 있다. 이렇게 백승주 의원이 당시 국방부 차관이었는데 이것을 인정했다. 이런 보도도 같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이런 상황을 같이 보면 전반적인 사실관계는 우리가 좀 충분히 유추할 수 있을 만큼 나온 상태고 결과적으로 서로 득을 볼 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입씨름만 좀 이어지는 상황이 유력하지 않는가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당시 차관이었던 백승조 의원은 바로 어제 우리 방송의 정치 토크 시간에서도 2013년 12월 얘기를 증언한 바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어디까지 이어질지 봅시다. 다음 뉴스요. 국민의당 분당 사태가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중립파 의원들이 중재안을 마련해서 통합 찬반 양쪽에 전달하기로 했다. 이런 보도입니다. 중재안? 그렇습니다. 이 중재안의 내용은 전당대회 전에 안철수 대표가 자진 사퇴를 하고 공석이 되면 이 당대표직에는 전당대회를 원활하게 치를 수 있도록 중립적 인사를 추대하자. 이런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서 중립적 인사에 대해서는 설왕설래가 좀 있는 상황입니다. 박주선 의원이 적합하다. 이런 얘기가 있는가 하면 손학규 전 의원이 좋다. 뭐 이런 얘기도 같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합당을 결의하기 위한 전당대회까지만 다른 대표를 하자 이런 얘기인 거예요? 결국은 그런 상황이죠. 통합을 하긴 하는데 안철수 대표가 주도하지 않는 그림을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시점에 그런 내용으로 중재가 될까요? 일단 주말이 지나야 분명해질 것이다라고들은 하지만 이 정치는 생물이니까 장담할 수는 없겠죠. 근데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그런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중재파가 결국 최종적으로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 문제만 남지 않겠습니까? 예. 통합 반대파들의 입장에서는 중립파 의원들의 지역구가 대개 호남이기 때문에 통합 반대로 입장을 정리할 것이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지금 중재파들의 몸값이 상당히 높아진 상태라는 점에서 통합적으로 입장을 틀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한쪽에서는 좀 나오는 모양입니다. 몸값 얘기가 나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어제 박지원 의원이 방송에 나와서 꽃가마를 태워줘도 안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예. 반대로 말하면 꽃가마를 태워줄 테니까 오라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누군가는 거기에 또 흔들릴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또 박지원 의원은 지방선거도 안 나갈 수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면 전남지사 후보를 놓고 지금 경쟁 관계인 주승용 의원 지금 이제 중재파로 지금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복잡한 계산들을 서로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주말 내에 좀 계산이 끝날지 그런 것들을 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진짜 복잡하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또 전당대회 관련해서 무슨 중앙선관위가 제동을 걸었다는 건 뭡니까? 애초에 통합파들이 전당대회 의결이 어려울 것을 예상해서 전자투표 이것으로 좀 의결을 대신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었는데요. 여기에 쓰이는 시스템 이름이 K보팅 시스템입니다. 이름과 주민번호만으로 전자투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이제 국민의당 고유의 어떤 시스템인데 중선관위가 이것은 전당대회 아닙니다. K보팅 시스템은 국민의당 고유 시스템이 아니라 선관위가 개발한 시스템이에요. 여기서 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중선관위가 이것은 전당대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자서명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이제 유권 해석을 내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관위가 개발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유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인인증서를 사용한 전자투표만 사용해야 되는 것인데 이럴 경우에는 참가율이 현저히 떨어져서 의결 정족수인 대표 당원이 2분의 1을 채우기 어려울 그런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죠. 통합파들은 지금 그 대신에 여러 가지 이제 대안들을 모색한다는 점인데 명분이라는 측면에서 좀 타격을 입었다. 이런 평가들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이래저래 국민의당 참 시끌시끌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음 뉴스요. 새해 들어 인상된 최저임금 기준이 적용되는데 이를 놓고 좀 진통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언론에는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꼼수와 편법 사례 이런 것들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근로시간 축소를 일방적으로 통보하거나 상여금을 축소한 후에 이를 기본급에 포함시켜서 최저시급을 산정해서 임금 총액을 줄여서 최저임금 기준을 맞추는 이런 수법 등이 이제 나온다는 거죠. 또 아르바이트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최저임금 인상분 지급을 미룰 테니까 못 받아들이겠으면 일을 그만둬라 이런 협박을 했다. 이런 사례들도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강남의 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경비원들에게 전원해고를 통보했다. 이런 소식도 전해져서 좀 시끌시끌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근거로 요식업 등에서는 좀 가격 인상을 추진하는 이런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부는 어떻게 하겠답니까? 오늘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가 대책을 마련해서 이번 달 내에 발표하기로 의견을 좀 모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당근과 채찍을 병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당근으로는 지난해 발표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라든지 또는 상가임대차법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환산보증금 상향, 임대료 인상률
상한이나 정부가 지정하는 생계업 적합업종제도 도입 이런 것들을 좀 타질 없이 추진하고 일부 대체의 경우에는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그런 방안들이 언급이 되고 있고요. 예. 채찍으로는 감시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들인데 고용노동부의 경우 전 지방노동관서에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편법으로 인한 피해 사례 등을 접수받기로 그렇게 한 상황입니다. 또 아파트, 건물관리업, 편의점 등을 대상으로 3주간의 계도 기간을 거치게 한 뒤에 1월 말부터는 본격 현장 단속에 나선다. 이런 방침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하기로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걸 제대로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현재 일자리 안정자금 3조 원가량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이 중에 60%가량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 이런 계획이고요. 문제는 그런데 직원 수가 적은 기업에 먼저 혜택이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판단들에 따라서 현장에서 고의로 직원들을 좀 해고를 해서 직원 숫자를 줄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온다는 겁니다. 아하. 이것에 대해서는 현재 근로기준법 등의 노동 관련 법규 위반 사례를 철저히 단속을 하는 그런 방법을 병행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아무튼 주도 면밀하게 후속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다음 뉴스요. 미국 언론인 마이크 룰프가 출간 예정인 화염과 분노라는 책이 상당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미국 대통령 측근들이 200여 명을 인터뷰해서 이 책을 썼는데 민감한 내용들이 많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승리를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든지 측근과 가족들이 러시아와 접촉하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라는 점, 또 이방카 트럼프가 최초의 여성 대통령을 꿈꾸고 있다. 이런 얘기 등이 나온다는 건데요. 이런 주장들의 유력한 출처 중 하나는 현재 백악관에서 나간 스티브 배넌 전 수석 전략가로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의 반응은요? 이 책에 등장하는 주장의 출처는 대부분 신뢰할 수 없고 내용도 다 거짓말이다라는 얘기 계속 하고 있고요. 법적 대응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판사는 예정됐던 출판일을 앞당겨서 현지 시간 5일 오전 9시부터 공식 판매를 시작하겠다고 하는데요. 이것 때문에 오히려 스티브 배넌에 반대해서 공화당이 단결하는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 한 주간 언론의 보도 동향 살펴보는 미디어 포커스입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의 김원경 사무처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신년 초부터 네. 남북 간의 이 급물살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급격한 변화에 대해서 언론들이 어떻게 보도하는지 이거 꼭 우리가 비교 분석해봐야 되거든요. 그거 한번 해봅시다. 자, 1월 1일부터 3일까지 방송사 저녁 종합뉴스 보도량을 봤습니다. 네. 3일간 최소 12건에서 최대 23건을 관련 보도를 내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보도 건수는 북한의 참가 여부와 무관하게 평창올림픽을 다룬 것은 제외한 것이고요. 네. 북한 남북 대화와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참여한다 등의 내용을 포함한 것만 카운팅을 했습니다. KBS가 12건으로 가장 적었고요. 3일 동안. SBS가 23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관련 보도는 1일부터 3일까지 KBS, MBC, SBS, JTBC, 채널A가 톱보도로 배치되었습니다. 톱보도 될 만하죠. 그런데 TV조선은 남다르게 1일과 3일에 다른 내용을 톱보도로 내놨습니다. 이렇게 남북관계 내용이 톱보도가 아닌 방송사는 TV조선 이외에는 MBN뿐이었는데요. MBN은 새해 첫날 황금 개띠 스케치 보도를 내놓고 바로 이제 남북대화 관련 보도를 전했고요. 그리고 2일과 3일에는 그래도 계속 남북대화 관련 보도를 톱보도로 전했습니다. 반면에 TV조선의 경우에는 정부가 고위급 회담을 제의한 1월 2일에만 이 사안을 톱보도로 다루었고요. 1일에는 평창올림픽 관련 보도를 다뤘고요. 그리고 3일에는 임종석 비서실장의 아랍에밀리트 방문 관련 의혹 제기 보도를 톱보도로 낸 뒤에 5번째 순서로 남북대화 관련 보도를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방송 보도의 비중이나 보도 태도에서 TV조선만이 좀 결이 다른 태도를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TV조선은 보도 내용에 있어서도 남북 대화 기류에 유독 불편한 심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이런 보도들을 했습니다. 대화 기류의 불편한 심기? 네네. 어떤 내용들이라는 겁니까? 일단 김정은 신년사에서 무엇을 먼저 말했느냐에서 차이를 보였습니다. TV조선을 제외한 6개 방송사는 1일 김정은 신년사 직후 내놓은 관련 첫 보도에서요. 모두 평창올림픽 참가 및 남북대화 제안 이슈를 부각했습니다. 이걸 먼저 이제 보도를 한 다음에 핵단추나 다른 내용들을 이제 덧붙여 전한 것이죠. 그런데 TV조선은 7개 방송사 중에서 유일하게 평창올림픽 참가와 남북대화 제안이 아닌 핵단추 위협 소식을 먼저 전했습니다. 다른 방송사와 순서가 바뀌었군요. 그렇죠. TV조선은 1일 먼저 북핵미사일 카드로
한미 균열 노린 듯이라는 보도에서요. 핵단추 이야기부터 합니다. 예. 신노국 앵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은 만만치 않다는 설명을 먼저 한 뒤에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북한 김정은이 오늘 신년사를 통해 내 책상 위에 핵단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아울러 평창올림픽 참가와 남북대화 가능성도 동시에 언급했는데요라고 앵커 발언을 했어요. 예. 그런데 이 보도의 리포트에서는요. 전혀 평창올림픽 관련된 그 북한이 이제 대표단을 파견할 용의가 있다는 내용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핵단추 얘기만 쭉 리포트에서는 주로 들어갔다? 예, 이렇게 첫 보도에서 평창올림픽 대표단 파견을 기자가 언급하지 않은 방송사는 TV조선이 유일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소식을 전면에 내세운 것은 이어지는 1일 5번째 보도에서나 나왔고요. 예. 이 보도에서조차도 제목이 평창 대표단 파견 한미 군사훈련 중단이었는데요. 아하. 보도에서 김정은은 2015년 신년사에서도 남북대화를 제안했지만 서부 전선에 포격을 가했습니다. 한미 동맹 균열, 남남 갈등 유발 의도가 의심되는 이유입니다. 라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강조하는 데 방점을 찍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TV조선은 1일 해설보도 그 남북대화 곧 열리나 김정은 속셈은이라는 제목의 보도를 했는데요. 제목에서부터 속셈이라는 부정적인 뉘앙스를 이제 뽑았고요. 예. 앵커 멘트도 김정은이 상당히 느닷없는 신년사를 내놨는데 지금부터 이 신년사가 가지는 의미를 분석해 보겠습니다라고 말했어요. 예. 그런데 이 보도에 그 TV조선 홈페이지 다시 보기를 가보면 스크립트가 올라와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스크립트에는 앵커 멘트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김정은의 신년사를 계기로 청와대는 이제 사실상 대화 국면으로 전환됐다는 해석까지 내놨습니다. 평창올림픽을 매개로 한 대화가 본격화되는 걸까요? 라고 비교적 무난한 앵커 멘트를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원고상으로는 스크립트상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네. 실제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예, 실제로 이제 앵커가 발언할 때는 상당히 느닷없는 신년사를 내놨는데 라고 말을 한 것이죠. 예. 이게 뭐 어떻게 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상당히 감정적인 표현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우리 정부가 고위급 회담을 제안한 2일에는 신동욱 앵커가 직접 나서서 비판을 하기 시작합니다. 2일 신동욱 앵커의 시선 올림픽과 정치라는 보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걸핏하면 올림픽 정신을 해치는 게 북한입니다. 88 서울 올림픽을 방해하려고 칼기를 폭파했습니다. 서울 월드컵 때는 연평해전을 일으켰고 광저우 아시안게임 때는 연평도를 포격했습니다. 등 과거 상황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북한이 순수한 의미에서 평창에 오겠다고 한다면 더 바랄 게 없을 겁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 북한 김정은이 평창 올림픽 성공의 열쇠를 쥔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올림픽 정신에 부합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지적하는 말을 했습니다. 예. 이 일에도 앵커가 클로징 멘트로 일단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건 환영할 합니다만 지금은 흥분을 자제하고 구석에 숨어있는 북한의 노림수를 냉정하게 직시할 때라고 봅니다라고 네. 하며 제듭 재차 냉정해지기를 요구를 했습니다. 예. 또 3일에도 신 앵커는 클로징 멘트로 아무리 대화가 급하더라도 우리가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될 것까지 대화 테이블에 들고 나가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기대하겠습니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어요. 일단 그러니까 뭐 환영이나 이런 표현은 쓰긴 쓰지만 네. 대부분의 멘트는 우려, 걱정, 네. 과거의 잘못된 사례 네. 이거로군요. 근데 북한의 숨겨진 의도를 분석하고 전망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일이죠. 그런데 일이죠.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제 처음 남북 대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한라인이 복원되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현 상황의 가치를 그대로 또 높게 평가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것에 대해서는 흥분하는 태도라고 표명하고 북한에 대해서 의구심을 전면에 드러내는 것만이 냉철한 태도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좀 동의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고요. 예. TV조선을 제외하면 보도가 아닌 별도의 클로징 멘트 등을 통해서 앵커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우려하는 평가를 내놓은 방송사는 SBS 정도였어요. 그런데 SBS는 태도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SBS는 1일 김현우 앵커의 클로징 멘트가 이렇습니다. 분단의 상징인 휴전선이 지나는 강원도에서 지구촌의 평화축제 올림픽이 열리는 건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만약 그 축제에 북한이 함께하고 또 그걸 계기로 한반도 긴장이 풀린다면 더 바랄 게 없겠죠.
새해 첫날에 이런 상상이 머지않아 실현이 되기 바랍니다. 였습니다. 기대가 가득 차 있네요. 다르죠. 네. 예. 네. 그리고 이 밖에 TV조선은요.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과속, 과욕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표현을 합니다. 이 일 제목이 정부 북의 고위급 대화 제안이라는 TV조선 보도에서는요. 과속과 과욕 우려는 있지만 2년 1개월 만에 남북 간 대화가 성사될 것이란 점에서 정부 내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라고 멘트를 합니다. 네. 3일에는 23개월 만에 남북 연락 채널 재가동이라는 보도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과속 우려를 감안한 듯 청와대는 북한의 참가가 평창 성공의 선결 요건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라고 지적을 합니다. 예. 안보 위기 상황에서 한라인조차 구축하지 못했던 비정상적인 상황을 이제 겨우 벗어난 것인데요. 이를 두고 과속, 과욕이라고 말하는 것이 언론의 합리적인 표현인지 좀 의문이고요. TV조선의 이런 부정적 표현 사용은 정부의 성과를 폄훼하고 안보 위기를 부추기려는 그런 노력으로만 보일 뿐입니다. 네. TV조선을 제외한 방송사의 경우 대부분 대화 제의 자체를 문제 삼지 않고요. 이어질 회담에서의 의제와 이를 둘러싼 상황 등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는 그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어질 회담의 의제, 그걸 둘러싼 우려는 해야죠. 네네. 그런데 아까 표현이 적절했던 것 같아요. 남북 대화 기류에 불편한 심기를 갖는 곳은 예. TV조선 하나다. 네네. 그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일부 시간에 네. 그 삼성 이건희의 차명 계좌 관련된 보도도 해드린 바 있는데 네. 삼성 관련 보도도 또 우리 언론이 극명하게 갈리잖아요. 네, 네. 이것도 비교 분석해 봅시다. 네, 일단 박용진 의원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종합감사에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2008년 삼성 특검에서 확인된 차명 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하기는커녕 누락된 세금조차 납부조차 하지 않고 4조 4천억 원에 달하는 돈을 찾아갔다는 사실을 폭로한 바 있잖아요. 예. 이후에 새로운 차명 계좌 가 속속 추가 발견되면서 경찰이 서울지방국세청을 압수수색하고 검찰은 또 관련 수사에 본격 돌입하는 등의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소식에 대해서 방송사 저녁 종합뉴스 보도량을 점검해 봤더니 네. 격차가 너무 극심했습니다. 박용진 의원이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시기가 작년 10월 16일이었습니다. 예. 그때부터 올해 1월 1일 사이에 7개 방송사가 방송뉴스 또는 온라인 포털에 송고한 모든 보도량을 살펴보았어요. 네. 먼저 저녁 종합 뉴스로 한정하니까 SBS가 14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JTBC가 8건, MBC가 4건으로 그 뒤를 이었고요. KBS는 이 16일부터 1월 1일까지 단 한 건을 보도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TV조선, 채널A, MBN은 황당하게도 단 한 건도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로예요? 네. 그러니까 10월 16일부터 올해 1월 1일까지 한 건도 없었습니다. 네. 저녁 종합뉴스가 아닌 다른 방송을 그래서 이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그 격차가 더 크게 벌어졌는데요. SBS는 51건을 보도한 반면에 채널A는 모든 방송에 나오는 전체 보도를 다 뒤져봐도 한 건을 보도했더라고요. 예. 그리고 TV조선은 5건, MBN은 7건의 관련 보도를 내놨습니다. 네. SBS는 보도량만 많았던 것이 아니고요. 단독 보도도 적지 않게 내놓았습니다. 저녁 종합뉴스에서 14건 보도 중에 6건이 SBS 단독이었고요. 이 중 3건은 당일 톱보도로 배치했습니다. JTBC도 작년 12월에 연달아 단독 보도를 내놓았고 이 이슈에 집중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JTBC는 7개 방송사 중에서 유일하게 국감장에서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인출 의혹이 제기된 당일날 이 소식을 저녁 종합뉴스에서 전했습니다. 그나마 그러니까 제대로 다룬 건 SBS, JTBC고 네. MBC, KBS는 그냥 조금 다뤘고 네. 종편 3개는 거의 안 다뤘고. 그렇죠. 예. 특히 JTBC를 제외한 종편 3사는 거의 완벽하게 침묵을 유지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나마 내놓은 보도들도 좀 당황스러워요. 일단 저녁 종합뉴스 보도는 아닌데 10월 30일 TV조선 보도를 보면 정치권 압박에 차명계좌 과세 다시 점검이란 보도가 있습니다.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정치권 압박으로 본다? 그렇죠. 차명계좌가 그야말로 정치 공방 과정에서 나온 자본 수준으로 격화하려는 태도를 보인 거죠. 네. 제목부터 정치권 압박이었고요. 내용에서도 기자가 4조 4천억 원을 이 회장이 세금을 제대로 안 내고 찾아갔다는 것이 정치권 일부에서의 문제 제기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딱 그냥 트집 정도로 규정한 거죠. 그리고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TV조선 라이브라는 이 시각 사이브라는 보도가 있어요. 근데 이 보도가 사건 사고를 모아서 이제 전하는 유형의 보도더라고요. 근데 12월 8일에 이 시각 사이브에서 기자가 이건희 회장의 차명 계좌 여럿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라고 멘트를 했어요. 네. 그런데 TV조선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기 스크립트를 보면요. 어이없게도 이건희 회장이라는 글자가 지워져 있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되면은 이건희라는 이름을 검색을 해도요. 포털에서 검색이 되지가 않고요.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이 보도를 저희가 찾아내는데 어려웠죠. 네. 그러니 참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단순 실수였을까? 이런 의혹이 되는 찜찜한 부분이었습니다. 예. 게다가 TV조선은 이 기간 동안에 이건희 회장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저녁 종합뉴스에서 반복해서 내놓았습니다. 이게 무슨 새로운 소식이라고 뉴스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TV조선은 이건희 회장의 차명 계좌 문제보다는 이건희 회장이 휠체어에 앉아서 TV를 보는지 여부가 더 중요하다라고 보도를 한 것이죠. 예. 채널A도 저녁 종합뉴스에 나간 보도가 아닌 보도들이 있었는데요. 이 보도에서 10월 30일 뉴스A 라이브라는 보도인데 이거는 아예 제목이 아찔한 역주행 방지 장치 없나라고 다른 엉뚱한 제목이 적혀 있고 9가지 이슈 중에서 이건희 차명 계좌 소식을 8번째 이슈로 아주 단순하게 간단하게 전한 보도였습니다. 그것도 그럼 아찔한 역주행이라고 보는 거예요? 아니요. 이거는 역주행 관련 보도가 그 속에 하나 있어서 그걸 제목으로 뽑고 이건희 차명 계좌 소식은 8번째에서 그냥 딱 한 번 언급한 그냥 거죠. 슬쩍 묻어 들어간 보도. 네. 예. 그리고 MBN도 상황을 단순 전달하는 부실한 온라인 기사 한 건만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예. 이것도 좀 눈여겨볼 게 MBC가 경영진이 바뀌고 뭐 이렇게 된 게 그 중간 아닙니까? 네네네. 바뀌기 전과 후의 보도에 차이가 있나요? 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요? MBC는 지난해 12월 26일에 그 개편을 했잖아요. 근데 정상화 이전에는 삼성 관련된 보도가 한마디로 그 당국 관계자의 발언을 따옴표로 받아 쓰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임시 체제에 들어선 직후 내놓은 뉴스투데이에서 단신인데요. 삼성 추가 차명 계좌 서울국세청 압수수색이라는 12월 9일 보도에서 보면 36초에 불과한 단신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삼성그룹 측은 이들 계좌들이 삼성총수 일가의 차명 계좌라며 지난 2011년 이미 국세청에 신고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라면서 삼성 측 입장을 아주 충실하게 대변하는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개편 후에 뉴스데스크는 26일 날 이제 처음 내놨잖아요. 개편된 뉴스데스크가 26일 처음이었는데요. 이때 단독 보도로 2천억대 이건희 차명 계좌 또 발견이라는 보도에서 주요하게 관련 내용을 다뤘습니다. 단독 보도로 또 앞에 붙였군요. 네네. 이에 앞선 두 건의 보도가 지난 보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담았기 때문에 사실상 개편된 뉴스데스크의 톱 보도가 사실 이 내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이건희 차명 계좌와 관련된 내용을 주요하게 보도했다. 이전과는 다르더라라는 것이고요. KBS의 경우에는 방송 보도와 온라인 송고 기사 모두에서 관계 당국의 발언과 행보를 받아쓰는 기사만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굉장히 부실한 보도였다라고 해서 KBS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거듭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KBS 방금 얘기하셨으니까 그 강규영 명지대 이사 해임하고 김상근 목사를 새 보궐이사로 추천했죠. 네네. 그럼 이제 곧 여기도 정리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저희가 보기에는 일단은 지금 기존 박근혜 정부 추천 7명 그리고 현 여권 추천 4명의 구도에서 이번에 바뀐 거죠. 여야 추천 이사 수가.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이인호 이사장의 불신임을 상정하는 순서가 남아있다라고 보고요. KBS 정기이사회가 11일 목요일에 있습니다. 11일? 예. 그래서 이때쯤이면 이인호 이사장의 불신임을 상정해서 통과시키게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고대영 사장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그 불신임이 처리되고 나서 고대영 사장의 해임도 KBS 이사회에서 또 상정해서 처리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넷째 주 정도에는 고대영 사장 해임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원경 사무처장이었어요. 사자키 이번 한 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월요일 저녁 다시 인사드리죠. 안녕히 계십시오. 이제 김문신명법 5조에 따르면 차명 계좌 남의 이름으로 돈 갖다 놨던 사람들 확인이 되면 이자 및 배당 소득에 대한 차등과세 그래서 99%를 다 전액 징수하거든요. 그렇죠. 그걸 하도록 돼 있었는데 한 군데도 그렇게 하질 않았고요. 예. 그리고
93년 이전에 개설된 계좌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예.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국정감사 기간에 제가 그 부분을 물고 늘어져서 결국은 금융위원회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과세가 시작이 돼서 12월 12일부로는 그것에 대한 과세가 국세청이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문제는 93년 이전에 개설됐던 27개죠, 이제. 이번에 금감원에서 확인했으니까. 원래는 20개라고 그랬는데, 다 엉터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27개로 확인이 다시 된 거, 그것에 대해서 과징금을 걷어라 그랬더니, 그거는 죽어도 못 걷겠습니다. 그러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실명 전환이 아니라 전액 인출, 세금도 안 냈고, 사회 환원한 것도 없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문제 제기하니까 세금은 이제 좀 부과해 보겠다, 이거고, 그죠? 느릿느릿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과징금은 못 받는다는 거고. 예. 그러면 그때 그 난리를 치면서 특검까지 도입해서 한 게 도대체 뭐하러 한 겁니까? 그냥 국민들 앞에 뭔가 하는 것처럼 다들 쇼만 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과세당국과 금융당국이 이 과정에서 제대로 일을 했느냐.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금융당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하고 과세를 당연히 했어야 되는데 못하고 지금 9년이 지난 지금에야 그 부분에 대해서 과징금은 못 받는다고 버티고 있고 과세만 지금 인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국세청도 마찬가지예요. 그 과정에서 걷어야 될 증여세에 대해서 제대로 걷었는지에 대한 아직도 쟁점과 논쟁이 남아 있고요. 또 지금 이제 과세 제적 기간이라 부과 제적 기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0년 동안은 걷을 수가 있는데 그 10년 기준을 실명법에는 계좌의 개설일로부터 실명 전환일까지 걷어라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부터 과거 10년 그래서 2008년 1월 1일까지 이제 걷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실제로 2008년 4월 17일 이후에 특검이 발표한 날 이후에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의 다 찾아갔다. 2008년에만 93.8%를 찾아갔어요. 다 인출해버려가지고요. 그러니까 깡통 계좌에다가 깡통 과세를 하겠다고 하는 이 국세청의 이 놀라운 신공도 제가 볼 때는 비판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불과 한 몇 개월 정도 돈이 있었던 그것만 과세하겠다 이런 얘기로군요. 네, 답답합니다. 국민들은 경제정의와 공정과세가 실현되고 있을 거라고 믿고 계시지만 지난 9년 동안 모두가 그거를 속고 있었다고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조준웅 특검이라고 하는 거는 법 위반을 발견하게 되면 이제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형사처벌을 했습니까? 조세 포탈에 따른 형을 구형을 했고요. 그런데 또 재판 가니까 내야 될 세금 낸 거. 그때는 이제 여기서 말하는 세금은 금융실명법에 따른 세금이 아니라 증여세와 종합소득세, 양도세 정도를 얘기하는 건데요. 그 부분을 또 냈으니까 내야 될 세금 냈다고 형을 감량해주고 그럽니다. 그래서 참 우리나라의 사법부가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었구나. 과세당국도 문제가 있고 금융당국도 문제가 있구나. 이런 거를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번. 삼성 앞에만 가면 그렇게 약해지는 건가요? 전부 다 삼성 앞에 서면 얼음처럼 쩡 하고 얼어붙는 모양이에요. 이제부터라도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네. 이제부터라도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바로잡으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제일 지금 논란이 금융위원회입니다. 행위가 사망 결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렇게 수사팀에서는 지금 판단을 하겠습니다. 네. 하긴 시신이 유기된 게 벌써 여러 달 전이니까 그 국가수에서도 부검이 참 쉽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이 되네요. 예. 첫째, 올해 시일이 경과하다 보니 부패로 인하여서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친부와 내연녀는 서로 자기가 안 했다고 진술했다면서요? 그렇게 놓고 진술을 했는데 서로 상대가 했다고 주장하는 이때는 사망하기 이틀 전에 폭행 사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 저 사람의 진술 중에 동거녀 진술이 명확성이 있고 진술의 구체성이 있는 것으로 봐서 친부 폭행이 사실인 것으로 지금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동거녀도 사실 그런 친부의 폭행을 말리거나 이러지 않은 거죠? 그렇죠. 지속적인 어떤 폭행이 있을 때 옆에서 놓고 말리거나 적극적으로 한 부분이 없이 그냥 방치한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폭행 학대가 있었다는 거고 등을 밟은 적도 있다면서요? 그런 수사 내용 조금만 좀 소개해 주시면요. 사망한 고준희 양 친부에 의해서 밥을 제대로 먹지 않는다든지
예. 이런 이유로 인하여서 좀 자주 좀 그 폭행이 좀 이어졌었고 예. 또 그 진술에 의하면은 작년 3월부터 4월 26일까지 예. 수시로 그 화가 나면은 발과 그 손으로 폭행한 이런 부분이 있다. 예. 이런 부분이 지금 진술이 확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그 준양 옮기는 과정에서 뭐 숨을 제대로 안 쉬고 이런 걸 발견했다면 보통 119에 전화하거나 병원에 데려갈 텐데 내연녀의 모친이 있는 전주로 데려갔다.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저희 그 상식에는 당연히 놓고 그 119를 이용해서 아니면 자기 차를 이용해서라도 신속히 놓고 후송을 해야 할 여건인데. 예. 이들이 놓고 그 바로 그쪽으로 그 데리고 간 것은 아동 학대 혐의가 그 드러날 것을 우려해서. 그렇죠. 그 사실이 알려지면은 처벌받을 것을 우려한 나머지. 예. 그 은폐를 먼저 생각하고. 예. 그렇게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마치 아이가 살아있는 것처럼 뭐 생일 미역국도 돌리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예. 실종 신고하면은 괜찮았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없는 아이의 존재를 마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여주기식 뭐 미역국을 끓였다든지. 예. 이를 돌봐야 되기 때문에 빨리 집에 들어가야 한다든지. 예. 이런 저기로서 사실을 좀 은폐하고 한 부분이 확인됐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부는 자기는 아이를 학대한 적 없다라고 기자들 앞에서 말하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요. 그 본인이 놓고 이렇게 그 폭행한 부분을 인정하고 또 현장 검증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을 재현하고 이 부분을 학대하지 않았다 하는 부분은 어느 누가 봐도 좀 이해할 수 없는 좀 어떻게 보면 좀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주덕진경찰서 송기중 형사계장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건희 차명계좌 태스크포스 팀이 어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고 당시 수사를 맡았던 조준웅 특검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 태스크포스 팀 소속 박용진 의원 연결합니다. 박 의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이게 박 의원이 처음 이 문제 제기한 게 벌써 몇 달 됐잖아요. 10월 16일 국정감사 처음 시작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랬죠. 네. 그 후에 뭐 좀 새롭게 밝혀진 게 있습니까? 까면 깔수록 계속 이게 의혹이 계속 나왔는데요. 예. 일단 말씀드리면 이건희 회장의 차명 계좌가 더 드러났죠. 추가로. 근데 이게 이제 국세청에서도 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고준희 양 사망 사건 설마 했었는데 오늘 친아버지의 폭행에 의해 쇼크사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부검 소견이 나왔고 경찰은 아동학대 치사죄 등을 적용해서 검찰로 송치했죠. 잠시 후에 이 사건을 담당한 전주덕진경찰서 송기중 형사계장의 설명 들어보겠고요. 더불어민주당의 이건희 차명계좌 태스크포스 팀이 있습니다. 어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전면적인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박용진 의원의 설명 듣겠습니다. 7시 5분 시작되는 2부, 앞서도 고준희 양 사건 다룹니다만 학대받는 우리 어린이들 왜 그럴까요? 자, 우리의 가족에 대한 좀 잘못된 인식에 뿌리가 있다, 이런 지적이 있네요. 이상한 정상가족이라는 책을 펴낸 김희경 작가 초대해서 함께 만나고요. 우리 언론 보도의 흐름 살펴보는 김원경의 미디어 포커스까지 준비하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출발합니다. 전 국민을 안타깝게 했던 5살 고준희 양 사망 사건 설마 했었는데 친아버지의 폭행에 의해서 쇼크사 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국과수의 부검 소견이 나왔습니다. 이번 사건 담당했던 전주덕진경찰서의 송기중 형사계장을 연결합니다. 계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경찰에서의 수사는 이제 끝난 거죠? 예, 지금 저희 그 경찰에서는 그 수사를 지금 현재 마무리 지은 상태입니다. 누구를 어떤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까? 먼저 숨진 그 고준희 양의 그 친부, 그리고 친부 그 동거녀,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치사죄, 사체 유기죄, 그 위궤양 공무집행 방해, 그 양육수당 편취 등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이고요. 예. 동거녀의 모에 대해서는 사체 유기 혐의로 구속 수사 중에 있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관심 갖는 게 고준희 양이 살해당한 건가 아닌가 하는 부분인데 학대치사죄를 적용하셨다는 얘기는 살인죄까지는 적용을 못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그거 좀 설명해 주세요.
지금 저희 그 경찰에서는 1차 그 부검 소견을 토대로 그 숨진 그 고준희 양의 갈비뼈 골절 등 이 부분이 있어서 예. 혹시 타살의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여러 각도로 두고 수사를 진행했는데 예. 이들이 실질적으로 그 상습적인 폭행이 이루어졌었고 또 그 몸이 그 약해진 상태에서 치료를 요하는 상황이지만은 병원 진료를 시키지 않고 계속 방치하다시피 한 상태에서 예. 이루어진 폭행이 사망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예. 일단 그 아동학대 치사죄를 적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 직접적인 살해 당사자는 아니란 뜻입니까? 일단은 그 살인의 그 고의성이 입증이 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예, 그래서 법률상 가장 혐의가 확실히 확인된 이 아동학대 치사죄를 적용한 것입니다. 살인죄의 경우와 아동학대 치사죄의 경우 형량의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살인죄의 경우는 그 사형 또는 그 무기의 징역형이 그리고 법정형으로 돼 있고, 아동학대 치사죄에 있어서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그 징역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살인과 아동학대 치사에서 그 사형이라는 형량이 예. 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예. 하지만 아동학대 치사도 무기 5년 이상 그러니까 아주 중형 선고가 가능하다 이거로군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직접적 사인은 밝혀졌나요? 지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그 최종 부검 감정 결과는 오지 않았지만은 1차 부검 소견에 따라서 예. 그 몸통 손상에 의한 그 사망 가능성을 배제 못한다는 예. 이 회신을 근거로 예. 수사를 두고 진행을 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수사 결과를 놓고 종합해 볼 때 이 그 친부와 친부 동거녀의 우리 금융위원회가 그 과징금을 좀 그 걷어야 된다고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요. 예. 금융위원회가 저희가 그동안 금융 좀에서 이게 좀 여러 적폐가 많았으니 무엇을 개혁하고 혁신해야 될지 좀 알려주세요라고 자기들이 만든 금융행정혁신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예, 예. 그 혁신위가 열심히 몇 달 동안 활동하고 알아보고 조사하고 법률 검토해서 권고한 내용 중에 이 중요한 사안으로 이건희 청년계사 20개, 그때는 20개예요. 네. 20개를 과징금을 부여하라고 지난 12월 달 그 세 번째 주에 권고를 해요. 근데도 안 되고 있다. 근데 못하겠다고 버티는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이게 뭐 걱정입니다. 이 금융 개혁은 커녕 네. 공정과세와 경제정의를 실현에 대한 의지는 있는지 예. 이 관료들 모피아라고 불리는 이 관료들이 알겠습니다. 그런 의지가 있는지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집권 여당 의원이시잖아요. 네. 정부 잘 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는 집권 야당입니다. 정무위원회에서는. 예. 야당 소리를 듣더라도요. 끝까지. 잘못 가고 있는 부분은 바로잡기 위해서 끝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었습니다. 윤태곤 실장 오늘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북한이 오늘 우리 측 제안에 답을 줬죠? 그렇습니다. 오전에 답을 했어요. 그래서 당장 9일에 판문점에서 고위급 회담이 열립니다. 우리 며칠 짚어보면은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신년사, 문재인 대통령의 회담, 그리고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제안, 그리고 뭐 북한의 화답까지 순식간이죠. 예. 이제 그럼 회담을 하게 되면 그 주제는 올림픽에 국한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그건 아닌 게요. 그 백태현 대변인이 오늘 밝히기를 북한이 오전 10시 16분경에 전통문을 보내왔다. 의제와 관련해서는 평창 올림픽 경기 대회를 비롯한 남북 관계 개선 문제, 회담의 대표단 구성과 수석 대표 등 회담 개최와 관련된 실무적 문제들은 문서 교환 방식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남북 관계 개선의 문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좀 포괄적으로 볼 수 있겠죠. 앞으로 이제 이야기는 될 것 같아요. 그럼 핵 문제라든지 군사 문제가 여기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를 두고서는 조금의 이제 신경전 같은 게 있을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평창 올림픽 얘기 말고도 할 수는 있다는 거죠, 아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 대변인 같은 경우에도 남북 관계 현안에 대해서 논의하느냐는 질문에 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현안이라는 게 폭이 워낙에 넓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이제 호응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을 했고, 그래서 남북 회담 준비 절차에 따라서 전략회의, 기획단 회의, 모의회의 등을 진행해 나가고 있다. 이건 우리 내부 이야기입니다. 네. 그리고 남북 간 합의 후에는 IOC 측과 협의할 부분이 있으므로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북측도 내주 중에 IOC 측과 협의를 가질 예정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덧붙였는데, 네. 그러면은 참가는 기정사실이고,
참가 이상의 뭐 플러스 알파가 있느냐 없느냐 네, 이게 네. 또 관건이 될 수 있겠죠. 오늘 일부 보도에서는 이제 공동 전야제 남북의 뭐 이원으로 공동 전야제 이런 게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오고 있다. 예.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우리가 제안을 했지만 전격적으로 이렇게 성사되는 거 조금 의외다 이런 평가도 있어요. 그렇죠. 며칠 전에 저희도 한번 이야기한 게 북한이 보통 역제의, 수정제의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9일 날 하자고 하면은 10일 날 하자. 뭐 아니면 8일 날 하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대로 받아들였죠. 이게 예. 이제 의외라는 거죠. 예. 그 의외라는 건 최근에 전국 변화와 관련이 있겠죠? 두 가지인데 무엇보다도 이게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를 통해서 시작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북한 내부에서는 김정은의 이런 발언이면 지상 명령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네. 밑에 이제 실무자들은 빨리빨리 추진을 해야 되는 거죠. 경찰 수사에서도 또 드러났고요. 예. 금융감독원의 전수조사 과정에서 또 확인된 거예요. 예. 그래서 금감원의 전수조사로는 그 2008년 조준웅 특검이 이야기한 1199개 계좌 플러스 32개가 네. 확인이 돼서 1229개가 됐고요. 예. 그 경찰에서는 몇 개인지는 모르는데 경찰이 처음에 한남동 이거는 이제 최근 일입니다. 예. 한남동 자택을 인테리어 업자가 뭐 그 무자료로 탈세 혐의로 고발이 돼서 예. 거기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확인이 된 게 8개 계좌가 있는데요. 예. 그 계좌를 확인하다가 국세청까지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뭐 200개로 더 늘어났다라고 하는 게 이제 언론 보도예요. 저희도 예. 아직 확인은 따로 못했습니다만. 예, 예. 그러니 뭐 일파만파 일은 계속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대략 몇 개 계좌에 얼마 정도입니까? 그 1229개로 아까 말씀을 드렸죠. 확인된 것만 말씀을 드리면. 예. 그리고 4조 5천억 원이라고 하는 규모에 대한 변동은 크지는 않습니다. 예. 예, 그 정도의 규모가 있고요. 예. 그러니까 2008년 조준웅 삼성특검이 이야기했었던 것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런데 경찰이 국세청을 압수수색했더니 뭐 200여 개, 이건 아직 이제 언론 보도지만 또 이것도 네. 추가일 수 있다 이런 거죠? 예, 이것도 당연히 추가가 돼야 되는데요. 예. 이제 2008년도에 그 확인됐던 그 차명 계좌의 돈이 그리로 간 건지 예. 아니면 새로운 비자금이 조성된 건지를 수사해야 됩니다. 네. 다행히 네. 국세청이 이것과 관련해서 수사 고발을 해놨으니까요. 예. 수사가 곧 진행되리라고 보고요. 저희는 그래서 본이 2008년에 그 조준웅 특검이 했던 얘기가 다 엉터리다. 네. 이거 다 전면 수사해야 되겠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검찰이 할 때 그 자택, 그 인테리어 업체를 통해서 자택에 대한 그 비자금 횡령 혹은 뭐 탈세 이 부분만 조사하지 말고 예. 2008년까지 연결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으니까 전면적으로 재수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 뭐 많은 분들이 또 까먹으셨을 테니까 조준웅 특검 당시에 1199개 계좌 4조 5천억 정도 밝혀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었죠? 삼성에서는 조준웅 특검이 4월 17일이에요. 4월 17일 날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3일 뒤에 네. 그것에 대해서 세 가지 약속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건희 회장의 이름을 받지 않았거든요. 1199개가. 그거를 예. 다 이건희 회장 명의로 실명전을 하고 예. 그리고 두 번째로 납부되지 않은 세금을 다 내고 예. 세 번째로 남은 돈은 개인적으로 쓰지 않고 가족을 위해서 쓰지 않고 사회에 좋은 데 쓰겠다라고 했었습니다. 예, 예. 네, 근데 그 약속을 확인해 본 결과 다 지키지 않은 것이 돼서 이건희 회장이 실명 전환을 한 것이 아니고요. 자기 이름으로 바꾸고 밀린 세금이나 금융실명제 위반에 따른 과징금이나 이걸 낸 것이 아니고 예. 싹 다 막두장을 들고 가서 찾아가 버렸어요. 그냥 인출. 네, 인출. 네. 왜 막두장이라고 표현을 굳이 하느냐면 물어봤죠. 금융감독원한테. 그 이건희 회장이 직접 와서 찾아갔냐? 아닙니다. 예. 그러면 이름을 빌려줬던 486명의 전현직 임원들이 와서 찾아갔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럼 누가 왔냐? 비서실에서 왔다는 거예요. 예. 이건 회장님 돈이니까 다 내놔. 근데 그것이 회장님 돈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고 회사들이나 증권회사들이, 은행들이 다 내줬는지도 참 화난 일이고요. 예. 그야말로 무법천지가 2008년 당시에 벌어졌던 거예요. 예. 어쨌든 그 당시에 차명으로 돼 있던 사람의 그 차명의 이름을 가진 도장을 파가지고 가서 그냥 인출했다. 예. 그런 거죠? 그랬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원래 이게 금융실명